어제하고 예전부터 좀 알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을 가끔씩 이제 수제학원 때문에 설명회를 오는데요. 저는 원래 이 동네가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이 근처에서 다녔거든요. 제가 용문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래서 이 근처의 학교들은 꽤 많이 압니다. 실제로 어떤 수준이 어느 고등학교고 어떤 수준이 어느 고등학교인지를 대부분 다 알아서 설명해드리기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설명의 내용은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 50분 정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50분 정도를 실제로 이제 수시 모집 어떻게 6장을 써서 어떻게 대학을 쉽게 갈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건 안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얘로 넘겨야지. 첫 번째 우리가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을 왜 알아봐야 되냐면 실제로 이제 올해 학생 숫자가 늘어나면 대학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인원이 줄어들면 대학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학생 숫자가 14,000명이 줄었대요. 근데 그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졸업생 등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재수, 삼수 이 친구들이겠죠. 이 인원의 비율은 300명밖에 안 줄었어요. 그럼 다 뭐가 줄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줄은 겁니다. 그죠? 이 인원이.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렇게 나누고 논술, 수능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종합은 재수생들이 유리한가요? 라고 치면 유리하지 않죠. 그럼 실제로 졸업생들의 숫자는 별로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논술이나 수능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건 크게 합격선이 변동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재학생들이 꽤 많이 줄었으니까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은 작년보다 대학 들어가기가 쉬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잠깐 보도록 하면 자연계 학부모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연계? 한 절반 조금 안 되시네요. 자연계는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6,751명이 늘었습니다. 진검승부죠. 그럼 누가 줄었나 봤더니 사회탐구를 본 친구들은 17,000명 이상이 줄었대요. 그럼 아까 6월 모의평가에 실제로 줄어든 응시자 숫자는 모조리 다 문과예요. 그죠? 사회탐구인 거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오히려 늘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6,751명이 늘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3월달에 고3끼리 시험을 봤었어요. 그죠? 4월달에 고3끼리 학력평가라는 시험을 봤죠.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그때 과학탐구 응시자 숫자가 몇 명이 늘어났었냐면 작년보다 820명이 늘었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자연계가 820명이 늘었는데 전체가 6,750명 늘어났다는 얘기는 나머지 약 6,000명의 아이들은 재수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제로 자연계는 대학 들어가기가 특히 수능, 논술은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고 고3 아이들은 실제로 800명밖에 안 늘어났다는 얘기는 교과나 종합전형은 점수가 크게 변동이 없겠다라는 게 자연계예요. 반대로 문과는 실제로 학생 숫자가 너무나 많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전형의 합격선이 다 내려간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모의고사 봤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내용 등급 컷이 몇 점이니 이런 내용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왜 안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낙담을 합니다. 왜 낙담을 하냐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친구들이 3월달에 모의고사를 봐서 성적표를 받았고 4월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것과 6월달 걸 비교를 하면 성적이 다 떨어지는 거죠. 왜요? 요번에 약 7만 명의 재수생이 들어오다 보니 실제로 성적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누가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그럼 실제로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역시 재수생들은 무서운 아이들이야. 무서운 선배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6월 모의고사는
실제로 대학을 들어갈 때 1%도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에요. 저희 학원에 요번에 다 맞은 재수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는 6월달 모의고사 성적표가 6월 22일 날 도착을 하면 여기 빨리 원장한테 액자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그래서 액자에다 끼워 놓고 네 방에다가 걸어놔. 가보로 물려줘. 나는 6월달에 만점 받은 경험이 있어. 그 이상 그 이하 써먹을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6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번에 예를 들어서 자연계 친구가 수학을 80점 맞았어. 그럼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4점짜리 5개를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부분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20번도 틀리고 26번도 틀리고 21번, 29번, 30번 이렇게 5개를 틀렸어요. 그럼 아이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5개 중에서 내가 가장 손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어떤 단원의 어떤 유형 문제인지를 기본적으로 1, 2, 3, 4, 5 순서대로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와, 30번 문제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도 200일 후에나 돼야 맞출 것 같아. 그럼 재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 맞추려면. 그럼 30번은 걷어내버릴까? 빼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아씨, 29번 문제도 도저히 이거는 내가 남아있는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맞추기 어려워. 그러면 버려버리면 돼요. 그럼 28개를 맞추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여름방학 동안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될 학습 계획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내가 6월달보다 국어는 5점을 올릴 수 있고, 예를 들면 수학은 8점을 올릴 수 있고, 뭐 탐구는 몇 점을 올릴 수 있는지의 기본적인 학습 계획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제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지 과외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세우는데 6월 모의평가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건 다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필요한 거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7,000명이 줄어들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 수능 응시자 숫자예요. 작년하고 재작년 수능 응시자 숫자인데 맨 왼쪽에 2016학년도가 있고 오른쪽에 2017학년도가 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의 수능 응시자 숫자는 33,000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의 6월 모의평가 응시자 숫자는 2만 명 차이가 났었어요. 2만 명의 6월 모의평가가 작년에 줄었었는데 실제 수능 응시자는 33,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올해 수능을 보는 2018은 몇 명이 수능을 응시할 거로 예측이 되냐면 53만 명이 수능 볼 거로 예측이 돼요. 그럼 작년보다 약 2만 2천 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잘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굉장히 암울한 대답을 합니다. 안 돼. 근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올해 졸업 예정자들, 작년에 졸업해서 취업 못한 친구들, 지금 대학교 3학년 친구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라는 얘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18학번이야, 19학번이야. 이 아이들이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실제로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 올해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11학번, 12학번, 10학번 아이들입니다. 그럼 10학번, 11학번, 12학번이 누구냐면 수능을 68만 명이 수능을 봤던 세대고요. 대학 진학률이 82%인 세대입니다. 그러면 68만 명 중에서 80%가 대학을 진학했다는 얘기는 55만 명의 대졸자가 양산됐던 거죠. 언제요? 10, 11, 12에. 이 아이들이 대학 4년을 거치고 남학생들은 군대 2년 이상을 갔다 오고 그래서 요즘 취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취업을 하려고 하니 취업문이 좁은 거죠. 지금 올해 53만 명 수능 볼 거라고 했어요. 68만 명에 비해서 몇 명 준 거죠? 15만 명 준 거예요. 몇 년 만에? 7년 만에. 7년 만에 15만 명이 줍니다. 취업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작년에 대학 진학률은 70%였어요. 그럼 실제로 53만 명 중에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는 40만 명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15만 명 이상이 대학을 안 나와요. 더 여기서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말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거 누가 못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잘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58년 개띠들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58년 개띠가 누구냐라고 하면 도처에 널려있는 베이비붐 1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59년생, 60년생, 61년생, 62년생까지가 엄청난 경제활동 인구로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5년 안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인원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인원이. 그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5년 뒤가 되면 누가 정년퇴직을 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62년생, 63년생, 64년생까지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은퇴를 합니다. 이걸 제일 먼저 빨리 겪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대학을 졸업한 한 명의 학생이 일자리가 평균 몇 개가 있냐면 1.51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을 취업을 시키려고 기업체들이 난리예요. 우리 회사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게 유의미한 세상으로 다시 바뀌게 될 거예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경제활동 인구가 적기 때문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돈 모으긴 쉽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수능을 봤던 고3 학생 3월 모의평가 참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봤던 3학년의 학생 숫자가 17,000명이 줄어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으로. 그 왼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응시 고교수가 있습니다. 응시 고교수가 약 1,9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 고등학교 중에서 약 150개에 가까운 고등학교는 실업계의 고등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뭐 청량고등학교라든지 휴경여고라든지 등등의 고등학교가 1,750개예요. 실업계 말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그럼 1,750개가 있는데 47만 명이 있었다가 올해 고3은 45만 3천 명으로 줄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폐교된 고등학교가 있냐? 라고 질문하면 폐교된 고등학교가 없어요. 최근에. 그러면 고등학교 숫자가 1,750개로 똑같은데 학생 숫자가 17,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한 개 고등학교에 몇 명씩 줄어든 거죠. 평균적으로 하면 10명씩 줄어든 거죠. 아, 그러면 작년 고등학교 3학년이 300명이었던 고등학교가 올해는 확률적으로 290명짜리 학교로 모두 다 바뀌어 있어요. 강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는 50명 줄었어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죠. 300명일 때는 전교 291등이 있죠. 295등도 있죠. 300등도 있었는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은 295등이 없어요. 290등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10명이 줄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300명일 때는 1등급 4%가 12명이었는데 290명으로 줄어버리면 1등급 받는 아이는 몇 명으로 주냐면 11명으로 줄어요. 2등급 11% 300명일 때 33명이었는데 290명으로 주면 31명으로 줄어요.
그러면 전교 100등짜리 아이가 전교 50등짜리 아이가 작년보다 내신 등급이 1에 가깝냐 9에 가깝냐 물어보면 점점 9를 향해서 가는 거죠. 애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현행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 정말 유의미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죠?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은 작년과 올해 모집 인원이 똑같다라고 하면 합격선이 점점 하락하는 거죠. 대학은. 우리 대학교 유상은 똑같다라고 생각되는데 애들이 줄어버리니까 내신 등급이 점점 내려가요.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영향을 분명히 받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첫 번째 염두를 해야 된다. 특히 여기다가 또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전국대학교가 7만 2천 명을 뽑았었는데 올해 80만 3천 명을 뽑는다라는 얘기는 실제 모집 인원이 20% 가까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에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7만 2천 등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들어갔는데 올해는 8만 3천 명까지 들어간다, 8만 3천 등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고등학교로 다 나눠버리면 작년에 전교 10등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올해는 전교 12등까지 들어가는 거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문이 넓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는 입시 환경이 너무나 좋다라는 게 기본적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학생 숫자가 다시 18,000명이 또 늘어요. 현재 고2는 00년생이기 때문에 다시 베이비붐 사태.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68,000명이 줄어요. 다시. 그럼 현재 고3과 현재 고1의 아이들 숫자 차이는 약 5만 명 차이가 납니다. 5만 명이 감소를 해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고1보다 6만 3천 명이 또 줄어요. 현재 고3과 현재 중3은 학생 숫자가 11만 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 남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졸린 눈을 가지고 이걸 듣는 몇몇의 친구들이 있는데 고3 때 대학 못 갈 것 같아. 원하는 대학교를. 이라고 하면 빨리 체력 단련을 해서 해병대를 가세요. 2년을 갔다 오면 애들이 11만 명이 줄어든다는 건 대학 가기 점점 쉬워져.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행복해요라는 걸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세대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두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2018학년도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을 함에 따라서 대학이 반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옆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강화가 된 대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고려대학교라는 대학교가 기본적으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했다. 동대문구는 제일 대통령이 이런 양반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대학 입시도 뺑뺑이 뭐 이러면 그죠? 여기 엄청난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를 만약에 대통령으로 찍어주신다고 하면 제가 공약으로 만들 생각도 있는데 어찌됐건 수능 최저가 강화가 됐어요. 왜 강화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험생을 뽑을 때 대학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우수한 인재 발굴. 이게 기본적 생각인 거죠. 그 우수한 인재가 누구냐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실제로 학업 역량이 있냐 없냐를 기본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수능 최저다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되게 많은 거죠. 고려대학교가 처음에 논술을 없애면서 참 착한 대학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추앙을 받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딱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교육부에서 대학재정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수능 최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얼마나 높냐? 문과가 4개 6을 맞춰야 돼요. 그럼 1등급이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되겠죠. 자연계가 4개 등급합 7이라는 건 1등급이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건이 뭐냐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고교 추천 2라는 전형도 있어요. 고교 추천 2라는 전형은 고등학교당 상위 4%를 추천을 받게 되는 전형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4% 안에 내신을 확보한 아이들은 고교 추천 2를 원서를 써서 1100명을 뽑는 전형에 지원하면 되는데, 그 내신을 확보할 수 없는 아이들은 일반 전형 쓰면 돼요. 수능 최저가 고교 추천 2는 세계 등급 합 5, 자연계는 세계 등급 합 6, 이런 수능 최저에는 한 과목씩이 1등급이 더 들어가 있다. 이 차이인데, 모집 인원이 1207명이나 돼요. 고대를 들어가기 굉장히 쉬운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전형의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다. 이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두 번째입니다. 중앙대라는 대학교는 여기서 가깝나요? 뭔가요? 꽤 멀죠, 기본적으로. 그럼 실제로 중앙대라는 대학교가 올해 또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왼쪽에는 작년 수능 최저, 오른쪽에는 올해 수능 최저하는 기준이 있는데, 나눠드린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좁은 문을 넓혀라 라는 이 책자에 중간에 몇 페이지쯤이냐면 23페이지가 있습니다. 23페이지가 있는 걸 잠깐 하나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타이틀이 뭐냐면 2016학년도 학생부 교과 입시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작년 입시 결과는 중대가 발표를 안 해서 재작년 걸 넣어놨는데, 거기서 문과부터 보도록 할게요. 문이과가 거의 반반씩 있으니까 중간쯤에 보면 사회복지학부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사회복지학과에 실제로 뽑는 인원이 8명이었는데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 경쟁률이 8대1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실질 경쟁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질 경쟁률이라는 얘기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을 빼고 맞춘 아이들만 했더니 실제로 25%만 맞춰서 경쟁률이 2대1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아, 그러면 실제 이거밖에 못 맞추는구나. 근데 자연계를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연계 쪽에 건축학과라고 또 중간에 있습니다. 건축학과가 중간에 있는데, 이 건축학과는 실제로 10명 뽑는데 5.5대1, 55명이 지원했었는데 실제 경쟁률이 1.5대1이라는 얘기는 10명 중에 15명만 수능 최저를 맞추고 40명은 못 맞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 이게 수능 최저구나. 근데 놀랍게도 이 사회복지학과에 8명 뽑는데 16명이 수능 최저를 맞췄던 거죠. 근데 중앙대랑 다른 대학교랑 동시에 합격을 해서, 그럴 수 있죠. 수시를 6개나 쓸 수 있으니까. 동시에 합격을 해서 난 중대 안 가, 더 좋은 대학교 갈 거야 라고 나는 이 중대를 입학 포기한 친구가 8명이었어요. 그러면 경쟁률이 몇 대 몇으로 바뀌죠? 1대1로 바뀌어요. 그래서 4등급 이하의 아이가 합격을 했습니다. 건축학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수능 최저가 뭐였냐면 3개 등급합 6, 자연계는 2개 등급합 4요. 그럼 2개 등급합 4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탐구 2 이렇게 시험 보는 거잖아요. 어떤 아이가 수능 시험을 봤더니 이렇게 성적을 받습니다. 9, 9, 3, 9, 1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영어 3등급이라는 얘기고, 과학을 하나는 9등급 맞고 하나 1등급 맞았다는 얘기죠. 얘는 2개 등급합 4 조건에 만족한 겁니다. 쉽죠? 되게. 이 조건을 만족한 아이가 건축학과 5.5대1 중에서 1.5대1 아이만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간 애까지 하면 다 붙었어요. 근데 올해 수능 최저가 3개 등급합 5로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 맞출 아이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 대학이 왜 이렇게 뽑냐? 중앙대를 가보신 분들은 학교가 넓나요? 좁나요? 물어보면 열나 좁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정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학교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 등등의 대학교가 학교 캠퍼스가 되게 작습니다. 서울 쪽에 있는 학교 캠퍼스가. 실제로 이런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애들을 뽑을 때 교과 전형으로 애들을 뽑을 때 너무 수능 체제를 낮춰버리면 누가 많이 오냐면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내신의 절대값 1에 가까운 걸 갖고 들이밀게 될 테니 굉장히 기숙사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학력을 뭘로 검증을 하는 거냐면 수능으로 검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학생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영어가 물론 절대평가로 바뀌었긴 했지만 수능 최저 맞추기가 굳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55만 명이 시험 볼 때 1등급은 6만 명이 넘게 나오지만 53만 명으로 줄면 2등급이 11%가 6만 명 미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수능 최저 맞추기가 더 어려워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능 체제를 높인 학교들은 어떤 대학교냐? 기본적으로 실제로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능 가지고 뽑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 거죠. 이런 대표적인 학교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중앙대학교 교과 논술 전형, 홍익대학교, 숙명여대, 덕성여대 등등의 대학교가 생각보다 수능 최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무언가를 기본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 의미가 있다. 그러면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6월 모의 평가를 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부의 큰 틀이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 학생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수능 관점으로 보면 국어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수학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영어도 잘해야 될 것 같고 탐구도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제일 최악의 아이가 누구냐면 국어 3, 수학 3, 영어 3, 탐구 3. 와, 이 아이는 뭔가 부족함이 없어. 넘치는 것도 없이 무언가 골고루 학습이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극단적으로 2등급, 5등급, 2등급, 5등급 맞은 아이보다 대학을 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만약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제일 우리가 일반적인 관습적 공부 방법은 제일 못 본 과목을 공부하겠다고 여름방학 동안에 발버둥을 쳐요. 엄마가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아이한테 딱 갖다 주면 와, 잘 본 2등급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자식아, 너 왜 이거 4등급이야? 이거 왜 5등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거 성적 올려야 된다고 학원 보내고 인강 듣고 과외하고 열심히 준비를 시켜. 생각을 잘 해보자고요. 우리 아이가 17년, 18년을 살았습니다. 여태까지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은 150일 후에도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적이 안 나왔던 과목을 끌어올린다라는 얘기는 아이한테 점점 불가능에 가까운 무언가 도전을 시키는 거죠.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나머지 과목을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하면 그나마 아이가 잘하는 거에다가 시간 투자를 더하면 아이가 기본적으로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여태까지 못했던 과목을 막판에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성격이 더러워져요.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대화의 단절이 점점 가속화되죠. 이거를 걷어내주고 극단적으로 중앙대를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냥 3개 등급합 5를 맞추기 위해서 맨 밑에 거 버려. 그리고 3개만 탐구도 하나만 무언가 이렇게 맞추자라는 노력이
어찌 보면 가장 유의미한 공부 방법이 아닐까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은퇴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올림픽에서. 그랬더니 온 국민의 영웅이 됐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메달밭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레슬링이거나 양궁이거나 이런 과목에 금메달을 딴 선수는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 학생들 중에서 저 선수 금메달 땄을 때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와, 그러면 왜 지금 이 김연아는 그렇게 굉장히 추앙을 받느냐라고 질문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불모지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능성이 높냐 안 높느냐를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두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이 내용이 첫 번째 적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머릿속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대학 입시예요. 왜요?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고 수능도 있어. 대학을 가는 방법이 4개야. 그럼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육상 선수가 아침에는 100m 달리기 하고 점심에는 1500m 달리기 하고 밤에는 마라톤 준비하다가 여가 시간이 남으면 멀리 뛰기 준비하는 이렇게 준비하는 고3이 다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최악인 거죠. 기본적으로 실제 육상 선수 중에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대학 입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대학 입시다 보니 아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혼재시켜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6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면 이제 제정신을 차리는 거죠. 수능은 안 되겠구나. 재수생들이 7만 밖에 안 들어왔는데 6만 명이 더 들어오면 성적이 더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기말고사에 집중을 합니다. 7월 초에 보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에 집중을 하고 나서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뭘 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으니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보통 며칠 만에 완성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면 빠르면 4일, 늦어도 일주일 정도 만에 끝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처음 초안을 쓰고 나서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래서 고쳤다가 다시 썼다가 고쳤다가 다시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7월 중순에 썼던 초안의 자기소개서와 8월 말에 쓴 본인의 마지막 자기소개서를 2개를 딱 비교를 해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한 달 반 동안 애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았던 거죠. 무슨 연애편지 쓰니 맨날 밤만 되면 그거 들고 계속 고민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여름방학을 보내는 아이들이 점점 대다수다. 제가 오늘 수제학원을 오기 위해서 계속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6시 라디오 MBC 뉴스에서 또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해 주요 대학교의 60% 이상은 학생부 교과 종합으로 뽑아. 이게 또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입니다. 그럼 실제 아이들이 자꾸 이런 쪽에 준비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구나 올해 이 수시 모집은 73.7%예요. 작년보다 더 늘어있는 상태다 보니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는 고3이거나 수능을 열심히 하는 재수생들은 성적 올리기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한테 진짜 학생부 교과 종합 위주로
준비를 시키실 거면 그쪽에다가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말고사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7월 10일 이전에 기말고사가 끝납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시점이 20일도 안 남은 시점에 우리 아이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국영수, 사과 등등의 과목에 시험을 100점을 모두 다 맞는 거에 가장 우선을 공부를 둬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내신 성적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수능 성적을 어떻게 올릴까를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게 가장 우선시가 돼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뚜렷한 목표를 무언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학원 와갖고 수능 공부하다가 갑자기 내신 공부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무언가의 기본적인 준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작년에 저희 학원에 있었던 5,000명 이상의 학생들 중에서 여기 중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2016 수능, 이 아이들이 고3 때 받았던 수능 성적과 6월 모의평가 성적의 성적표를 받았을 때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나를 기본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성적이 오른 아이가 95.3%였고 오른 아이들 점수의 100분위가 51점이 올랐다라는 통계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별로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재수생들은 11월 17일 지난해 수능을 보고 나서 올해 고3도 똑같은 행위를 할 겁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 아이들은 그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있는 면접 논술 시험을 준비하고 실제 시험을 보러 갑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12월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아이들은 면접 논술을 대학 가서 시험을 봐요. 그리고 12월 초에 이 모든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아이들 머릿속엔 이런 생각을 한다. 하나는 붙겠지 뭐. 그리고 낮에는 놀아요. 그리고 밤에는 기도합니다. 하나만 붙여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다가 실제로 12월 15일쯤 되면 내가 집어넣은 6개 대학교의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납니다. 재수생들이니까 당연히 다 떨어졌겠죠. 그럼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낙담을 하고 그래도 정시 가나다군 원서를 쓸 수 있으니 12월 중순부터 가군에 어디 쓰지? 나군에 어디 쓰지? 다군에 어디 쓰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월 4일까지 열심히 오릅이건 수만이건 선생님하고 상담하건 어디 가서 계속 상담하건 계속 한 다음에 1월 4일날 원서를 끝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하나는 붙겠지 뭐. 어떤 남학생들은 대부분 스키장 가갖고 알바하면서 또 밤에는 기도합니다. 하나만 붙여주세요. 저 재수 진짜 죽도록 하기 싫은데. 이러다가 2월 초가 되면 이 모든 가나다군이 다 떨어진 사실을 알고 2월 10일부터 재수를 했어요. 이게 재수를 하게 된 시작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아이들은 재수생들은 수능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2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100일 정도의 기간을 수능 공부를 다시 한 거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여기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도 겨울방학 동안에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나 이제 고3이야.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1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자. 이렇게 써놓고 열나 공부합니다. 3월달 교실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애들이 미쳤다고 해요. 너무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앉아있고 애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공부를 해. 이랬던 아이들과 비교했는데 50점 이상이 올라요. 재수생이.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3은 수능만 공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51점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작년 수능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모두 다 100분인 거니까 100분이 300을 맞았다는 얘기는 네 과목 평균을 75의 100분위를 맞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100분이 75쯤 맞는 아이는 문과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디 가냐면
수원대학교 가장 낮은 학과쯤을 갑니다. 열나 지하철 타고 멀리 가야 되는 거죠. 자연가위가 100분이 75쯤, 3등급 끄트머리 4등급 초반쯤 맞으면 가천대학교 제일 하위권 학과가 들어가기 어려워요. 이런 100분이 300 맞았던 아이가 51점이 올라가 버리면 문과 아이들은 어디를 가게 되냐면 국민대를 쉽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대에서 국민대까지 올라요. 자연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시립대 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천대 하위권 학과를 떨어진 아이가 시립대를 가요. 그럼 얘들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우와, 3개월밖에 공부 안 했는데 내가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올랐네? 그럼 남아있는 기간이 5개월이니까 이거 죽어라 공부하다 보면 고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져주면 되게 좋은데 이놈의 재수생들이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면 어떤 사고방식을 갖냐면 우와, 우리 엄마가 기절하겠는데?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분명히 처음에 수원대 떨어졌을 때 우리 엄마가 인서울만 해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재수했는데 국민대 가는 것도 만족인데 더 올라가면 안 돼. 이런 기본적인 사고를 가져요. 실제로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갑자기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옆에 있는 이성이 눈에 들어와요. 자꾸 자세가 삐딱해집니다. 아, 이 정도 공부하면 됐어. 자꾸 안분지족의 마인드를 가져요. 그래서 이 이유가 되면 성적이 별로 안 오릅니다. 재수생들 중에 36.5%만 성적이 올라가고 나머지 64% 아이들은 오히려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6월달 성적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올라가는 아이들을 봤더니 이렇게 앞에 50점 올랐는데도 그 다음에 22점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는 점점 이 대학 입시에서 수능 공부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럼 저는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께 모두 다 수능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2학년 때 만들어 놓은 내신 성적이 만행 수준이야. 이거 갖고 무언가 대학 가는 데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수능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내신 성적으로 만들어 온 내신 성적이 유의미하다라고 생각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7월 달에 보는 기말고사를 죽어라고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무언가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 자꾸 쓸데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지 마음만 먹고 열심히 안 한다라는 건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들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수시에서 문과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4개 반영하는 교과 전형은 없어요. 여기 종합전형은 빠져있는데 종합전형에서 4개 영역을 모두 다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수시전형은 고려대학교 아까 일반전형 하나, 그리고 서울교대를 비롯한 교대들, 얘들만 4개 영역을 수능 최저로 요구합니다. 실제로 논술에서도 연세대학교 논술 하나만 4개 영역 수능 최저하는 기준이 적용돼요. 아, 그럼 우리 아이가 교대 보낼 생각이 없고요. 학생부 종합으로 고대 안 쓸 거고요. 논술로 연대 안 쓸 거예요 라고 하면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4개 반영하는 학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아, 우리 아이한테 수시 관점으로 보면 수시로 대학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 일부 대학교를 빼면 나머지는 3개 이하의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으니 공부를 3개 위주로 학습하려고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3533 이렇게 받는 아이면 5등급 버려버리고 3등급을 2등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학습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어머님이 5등급 과목을 그렇다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9등급 맞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세요. 9등급 맞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6월달에 5등급 맞은 아이가 9등급 못 맞아요. 9등급, 8등급, 7등급은 엄청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5등급쯤 맞았던 아이는 7등급 이하로 잘 안 떨어집니다.
6월달까지 5등급쯤 확보해 놓은 친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33 받았던 아이가 3등급 3과목을 2등급으로 끌어올리고 하나 7등급으로 떨어지면 그래도 총점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써먹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 어느 기준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지방의 일부 의대들을 빼고 나면 실제로 수능 최저 4개 반영하는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 방법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늦은 시간에 설명회를 들으시러 오시는 분도 다 상위권 학부모만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연계 친구 중에서 이건 뭐냐면 수학 가형을 안 해도 되는 대학교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연계인데 수학 가형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대학교를 쭉 봤더니 제일 그래도 눈에 띄는 대학교가 국민대가 있고, 저 밑에 숭실대학교가 있고 단국대학교 뭐 등등이 있어요. 뭐 고대 서울대도 있네요. 그런데 이 고대 서울대는 뭐 의류학과 뭐 이런 학과들만 일부 모집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가형을 안 하고 나형을 해도 되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이런 대학교예요. 그럼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국어의 100분위, 수학의 100분위, 과학 2과목의 100분위 평균이 한 87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3등급 수준이 나와야 국민대 자동차공학과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국어는 100분위가 87인데 과탐 2과목 평균 100분위는 87인데 수학 가형을 시험 봤더니 75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아무리 성적을 남은 기간 동안에 올리려고 해도 야, 이걸 못 올리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나형으로 바꾸는 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통 자연계 친구 3등급 받는 아이가 문과 수학 나형으로 바꾸면 1등급을 받습니다. 자연계 수학 가형 5등급 받는 아이가 문과 수학 나형으로 바꾸면 3등급쯤으로 올라요. 보통 2등급 가까이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가산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산점을 충분히 뒤엎을 수 있는 무언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꾸는 순간 수학의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줄죠. 그럼 이걸 갖고 국어, 과탐, 영어 등등의 과목에 성적을 올리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번에 6월달 모의고사를 봤더니 성적이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성적이 3등급 이하다. 수능 성적이. 근데 이 아이는 학교 내신 성적 갖고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 중에서 수학 가형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꼭 요구하는 대학교를 쓸 아이가 아니라 나는 정시까지 무언가 우리 아이 끌고 가야 될 아이들과 같은 경우는 바꾸는 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하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영어입니다. 영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요번에 우리가 평가 원장이 6월 모의 평가를 봤을 때 보통 이 영어를 1등급을 몇 프로쯤 맞추려고 생각을 했냐면 10%쯤 맞추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학원에 있는 재수생들이 6,200명이 있는데 저희 학원 6,200명 중에서 영어 1등급은 29%예요. 제일 높게 나온 학원이 서초메가스터디가 74%가 1등급이에요. 지금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수생들은 작년에 영어 상대평가 시험에서 영어를 준비했던 친구들이라서 영어를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죠. 근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의 전국 평균은 약 5.5%쯤이 1등급이 나올 것 같아요. 고3 아이들이 영어 열나 못해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는 장점 하나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반영되는 수시 모집에서는 90점이라는 점수를 넘어가면 1등급,
80점이라는 걸 넘어가면 2등급이라는 등급이기 때문에 등급을 따기가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우리가 6월 모의평가를 봤던 어떤 아이가 88점을 맞았어. 78점을 맞았어. 이런 아이는 전략을 잘 세우면 되죠. 요번에 5.5%밖에 재학생이 안 나왔다라는 얘기는 평가원에서 10%쯤 맞추려고 했던 난이도에 비해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난이도에서 88점, 78점을 맞았다라는 얘기는 두 문제만 안정적으로 더 맞으면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한 문제만 맞추면 되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실제 수능 고사장에 들어가면 극도로 긴장을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문제 이상을 더 틀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문제쯤은 더 맞춰야 한 등급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88점쯤 맞은 아이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이번 시험 문제를 다시 리뷰해보면 돼요. 와, 내가 88점 맞으려고 하면 최소한 4개 이상 틀린 거죠. 3점짜리 4개 이상 틀린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기본적인 전략은 두 문제를 더 맞추자. 그러면 진짜 두 문제는 틀려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맞추기 어려운 두 문제를 버려버려야죠. 그리고 두 문제만 더 맞추게끔 공부하면 돼요. 88점 맞은 애가 영어 다 맞으면 전혀 의미 없어요. 다 맞았다라고 아무리 항변해봐야 실제 수능 성적표에는 1이라는 숫자밖에 안 나와요. 2라는 숫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등급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수시에서는 정시로 넘어가면 영어는 안 해도 되는 친구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국어, 수학, 탐구 성적이 높은 아이는 영어를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냐면 밑에서 두 번째 서울대학교는 70점이면 3등급인데 70점 맞아도 만점에서 1점밖에 안 빠져요. 마이너스 1점. 고려대학교는 3점밖에 안 빠지고 서강대학교 2점밖에 안 빠지고 중앙대 1.5점밖에 안 빠집니다. 4등급 60점을 맞아도 제일 많이 빠지는 대학교가 고려대 5점이에요. 그러면 수학 문제 2문제, 국어 문제 2문제를 더 맞으면 4등급 60점 맞은 아이가 1등급 맞은 아이를 이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4개 대학교는. 그럼 가군의 서강대, 서울대를 쓰고 나군의 고려대 쓰고 다군의 중앙대 이쯤 쓸 수 있는 수능 성적이 나오는 아이는 영어 필요 없어요. 그냥 6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은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에서 영어 내신 성적 90점 넘는 아이를 갖다 때려 넣으면 60점 나와요. 그 수준만 되면 맞는다라는 거죠.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가 점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수 대학교들이 영어가 중요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영어라는 건 정시 관점으로 보면 위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상당수가 의미 없는 대학교가 있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의미 있는 대학교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 우리 아이가 수시냐 정시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등급을 어떻게 맞을 수 있느냐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탐구예요. 탐구 하나만 보고 이제 정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백분위 성적입니다. 작년에 탐구 과목을 50점 원점수를 다 맞았을 때 나오는 백분위 성적이에요. 우리가 사회탐구라는 과목을 다 맞았더니 작년에 백분위 100이 나온 과목은 법과 정치랑 사회문화밖에 없었습니다. 백분위 100이 나오려고 하면 만점자가 1% 이하가 돼야 백분위가 100이 나와요. 여기 보면 세계지리가 백분위가 97이 나왔어요. 그 만점자가 6%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100명 중에 6명이 다 맞으면 세계지리처럼 백분위가 97이 나오고
99가 나온다는 얘기는 2% 이내로 1등급이 만점이 나오면 99가 나와요.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탐구는 생각보다 다 맞는 아이들이 꽤 있구나. 그죠? 한 2%쯤은 대부분 과목이 만점을 받는구나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래서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하나를 틀리는 순간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회탐구는 대부분의 과목이 3점짜리 하나를 틀리면 무조건 2등급이에요. 3점짜리 하나를 틀리면. 그리고 여기다가 2점짜리 하나를 더 틀려서 45점을 맞았어. 그럼 100점 만점에 90점 맞은 거잖아요. 꽤 잘한 것 같은데 실제 수능 성적표에 3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탐구라는 건 다 맞아야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 2개 틀리면 3등급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밑에 있는 과학탐구라는 과목을 봤더니 물투라는 과목을 뺀 나머지는 모조리 다 100분위가 100이에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3점짜리 하나를 틀려. 그럼 47점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때도 지구과학 1이랑 물투라는 과목 2개를 빼면 나머지 과목의 100분위는 99이거나 98이에요. 그럼 다 맞은 거랑 점수 격차가 별로 없는 거죠. 여기다가 2점짜리 하나를 더 틀려도 원점수 45점을 맞아도 물투랑 지구과학 1을 뺀 나머지 모든 과목은 1등급이었어요. 지난해. 과학탐구는 열나 어렵게 나온다는 거죠. 왜요?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문과보다 높다라고 생각돼서 자연계 과탐은 어렵게 나와요. 네, 엄청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죠. 문과는 내가 1등급 받기 위해서 20문제를 다 맞아야 돼요. 근데 과학탐구는 20개를 다 맞지 않아도 18개만 맞으면 1등급이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과학탐구를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문제를 푸는데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시간에 쫓깁니다. 특히 물리, 화학을 선택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 20개를 다 풀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풀이 과정 하나가 막혀버리면 시간이 모자라고 이게 성적이 평소에 1등급 맞았던 애도 5개 확 틀려버려서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18개만 맞게끔 학습을 하시면 돼요.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는 2개 틀리더라도 나머지만 다 맞는 학습 패턴을 보여야 된다. 그럼 20문제잖아요. 20문제면 오지선다형이니까 보통 1번이 몇 개 나오죠? 4개 나와요. 2번도 4개 나오고 제가 최근에 수능 성적 이 답안지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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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나오는 과목도 있고 상당수 과목은 2개가 3개 나와요. 그러니까 1번이 3개, 2번이 3개 나오고 3번, 4번, 5번 중에서 4개 나오지 않고 5개 나오는 게 2개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18개를 풀어버리면 무언가 하나가 분명히 모자르겠죠. 그죠? 그럼 갖다가 똑같은 걸로 찍어버리면 19개 맞출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 100분이 99, 98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다 맞는 학습을 한다는 게 물론 모범된 학습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수능이, 이 망할 놈의 수능이 과학탐구는 다 맞출 수가 없는 시험이요. 시간 안에 30분 안에 푸는 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수능을 2과목을 모두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말자 제발. 상위권 아이들 빼고. 왜요?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가 이렇게 많더라. 그럼 누구는 반드시 한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거냐면 2과목을 하지 말고 한 과목을 버려야 되는 친구가 누구냐면 정시 모집에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상명대학교 이하의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을 확보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탐구를 무조건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겁니다. 왜요? 이 가천대, 경기대, 상명대 이 라인의 이하 대학교는
거의 85% 이상이 다 탐구 한 과목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를 4, 4, 4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탐구 두 과목을 2등급, 2등급 만들어 놓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걔는 공부 방법이. 나중에 써먹을 때 하나밖에 못 써먹는데 굳이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탐구는 하나만 공부한다. 극단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상위권 아이들은 한 과목은 1등급, 한 과목은 3등급. 조금 떨어지는 친구는 한 과목은 1등급, 한 과목은 5등급.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민대건 2레벨 갈 수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공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과목의 위력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생각을 해보면 아, 가천대학교가 여기에 해당돼요. 대표적으로 상명대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한 과목을 다 맞았어요. 문과 아이가. 자연계 아이가 하나만 틀려서 100분이니까 99야. 이렇게 맞아버리면 만약에 어떤 아이가 국어를 시험을 못 봐서 100분이가 80이야. 근데 탐구 한 과목을 99 맞았어. 그럼 두 과목을 평균 에버리지는 몇이 되죠? 89.5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어 100 맞고 탐구 한 과목 80 맞은 아이랑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 이거 한 과목을 준비하면 정시에서도 이런 대학교가 이런 거고 수시에서는 대부분 대학교가 한 과목만 탐구를 반영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더라. 아, 그렇다고 하면 탐구를 왜 책상에 앉아갖고 탐구가 공부하기 쉽다라고 해서 어떤 놈이 사회문화 공부하고 생활과 윤리 두 과목을 공부하고 앉아있어. 제정신이 아닌 거야. 하나만 시키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국어, 수학, 영어에다 시간을 옮겨놓는 게 맞는 공부 방법이다. 대부분 아이들이 6월달 모의고사 이후에 자꾸 탐구 두 과목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전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수능학습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책자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중간중간을 점검하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우신가요? 안 지겨우시면 안 되는데 지겨우셔야 저도 빨리 가는데 그러면 이제 밑에 페이지가 쭉 나와 있어요. 페이지가 쭉 나와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밑에 페이지가 다 이제 쭉 적혀있으니까 밑에 11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걸 기본적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조그맣게 왼쪽 하단에 11 이렇게 써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 위에 이제 수시 전형별 핵심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입 전략을 세워라 라고 타이틀이 적혀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보셨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합격선이 문과는 내려간다. 이과는 별 변동이 없을 거다. 왜요? 이과는 862명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그죠? 반대로 문과는 17,000명이 문과 고3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문과가 내려갈 거다.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또 하나의 이렇게 되려고 하면 작년하고 모집 인원이 똑같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뭔 얘기 가시죠? 작년보다 어떤 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열나많이 늘어나면 합격선이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반대로 모집 인원이 확 줄어버리면 합격선이 올라갈 겁니다. 그 밑에 11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하단에 대학마다 뽑는 인원이 늘어난 대학교도 있고 줄어든 대학교도 있다. 그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교가 어떤지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뒤에 1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간에 표가 인문계, 자연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주요 대학교만 저희가 문과, 이과로 한번 나눠본 겁니다. 나눠본 거니까 나중에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지원하실 때도 이렇게 무언가를 문과, 이과로 나눠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표는 작년, 재작년의 지원 현황이에요. 근데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3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3페이지 밑에 하단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교과전형 선발 방법이라고 해서 맨 왼쪽에
교과 100 이렇게 적혀 있는 학교도 있고 면접 뭐 이런 비교과 등등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과 100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내신 등급만 가지고 뽑는 학교예요. 근데 그 밑에 뭐 서류가 들어가요, 비교과가 들어가요, 면접이 들어가요, 뭐 등등이 들어가 있는 학교는 순수한 완벽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럼 내신 등급 가지고 여기를 완벽하게 돼, 안 돼라는 걸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4페이지 맨 하단에 이제 우리가 가장 교과에서 염두를 해둬야 되는 표가 뭐냐면 14페이지의 맨 밑에 있는 표입니다. 맨 밑에 있는 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화 대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표에 강화, 완화, 동일, 신설,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보다 강화된 대학교가 처음에 있는 표고, 완화된 대학교는 예를 들면 작년까지는 2개 등급합 4였다가 올해 2개 등급합 5 이렇게 바뀌면 완화된 거죠. 그죠? 그 밑에 동일은 똑같다라는 얘기고, 그 밑에 신설은 작년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다가 올해 생겼다라는 얘기고, 맨 밑에 폐지는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극단적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번에 한 명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저 경기도 동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얘는 중학교 때 한 반에 33명이었는데 한 반에 33명 중에 평균 몇 등을 했냐면 27등 정도를 했대요. 자기는 중1부터 중3까지 반에서 꼴등한 적도 한 번 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그냥 사고 치지 말고 고등학교 때 졸업해서 네 하고 싶은데 어디 갈래?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뭘 했냐면 나 동물 조련사 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전문대학교 중에서 동물 조련사가 되는 학과를 찾았더니 내신이 별 의미 없어도 들어가겠다라는 걸 알고, 이 어머님이 동탄이라는 지역이, 화성이라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고등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야,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일주일부터는 30분씩은 공부해야 고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충실히 엄마 말을 처음으로 듣고 30분씩 공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믿겨지지 않는 내신 등급이 나옵니다. 1학년 때 내신 등급이 1학년 1학기 때 2.8등급이 나온 거예요. 얘가 분명히 내신이 8등급쯤 맞았던 아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딱 올라서 2.8등급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이상한 거죠. 왜 그러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어이 모범생 이러더래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근데 2.8등급이면 어디 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선생님이 꽤 의미 있는 대학교를 막 얘기하더래요. 경기대학교, 수원대학교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럼 공부 좀 해볼까? 라고 해서 1학년 2학기 때는 전략을 바꿔서 일주일 전에 1시간씩 공부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도 1학년 2학기 때 2.0이 나와더래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2.0만 만들자. 그래서 이 아이가 2학년 2학기까지 내신 등급이 평균 났더니 2.2등급이에요. 어디 갈 수 있어요? 물어보길래 아주대학교, 국민대학교 잘하면 가. 뭐 이렇게 된 거야. 또 이 애가 기절하는 거죠. 저 전문대 갈 건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얘가. 실제로 이 아이의 3월 모의평가의 성적표를 보고 제가 기절한 줄 알았어요. 3월 서울시 교육청의 모의고사는 국어가 5등급, 수학이 7등급, 영어 절대평가인데 6등급, 탐구가 6등급 이래요. 근데 내신이 2.0이에요. 이 학교에서 아주대는 100% 간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능 최저 맞춰서 숭실대 가자. 2개 6 뭘로 맞출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얘가 저 꿈이 바뀌어서 경찰 관련된 학과 갈 건데 숭실대에 그 학과가 있다는 걸 얘가 알고 꿈이 숭실대로 지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너 왜 경찰로 꿈이 바뀌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련된 개 끌고 다니겠다고. 개 조련사였다가. 그래서 거기 가겠대요, 무조건. 그래서 2개 6 맞추는 걸로 공부 한번 해보자. 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수능 최저 없는 학교는 얘한테는 노다진 거죠. 수능 최저가 있으면 얘는 원래 쓰려고도 생각 안 해요. 아까 중앙대 학생부 교과를 보여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뒷페이지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15페이지를 보면 맨날 입시 요강을 바꾸는 학교 중에 하나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에 거기 보면 중간에 수능 최저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2016, 2017 입시 결과라고 되어 있고 2017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 2016학년도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문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에 2개 평균 2등급 그래서 2개 등급합 4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2016학년도의 인문계 맨 오른쪽 비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 영역 3등급 이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2, 2, 3, 3 이렇게 맞아 써야 된다는 거죠. 2016학년도에는. 근데 2017학년도의 수능 최저는 2개 등급합 4만 적혀 있고 오른쪽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나머지는 9등급을 맞든 7등급을 맞든 상관이 없어진 걸로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는 얘기죠. 자연계를 봐도 2016까지는 똑같이 2개 평균 2등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도 물론 뒤에 비고에는 건축이나 수학교육이나 몇몇 학과만 빼고 실제로 나머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2017에 보면 2개 평균 2등급에서 2개 등급합 5로 바뀌었죠. 맞나요? 아, 그럼 수능 체제가 완화됐어요? 그랬기 되다 보니까 밑에 입시 결과를 봤더니 2016학년도 내신하고 2017학년도 내신하고 어떤 게 1에 가까워요? 2017학년도가 훨씬 더 1에 가까운 걸로 바뀌었죠. 문과가 애들이 작년에 엄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에 가까워집니다. 왜요? 수능 최저가 완화되니까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들 숫자가 점점 늘어난 거죠, 지난해. 그러니까 합격선이 올라가요. 이렇게 대박 올라가더라.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전형 원서를 쓸 때 사람들이 제일 잘못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 홈페이지를 들어가요. 다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홍대처럼 이게 홍대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긁어온 거예요. 2016학년도에 예를 들면 문과 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에 경제학부 2.06 등급 이걸 보고 써야지 말아야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2등급짜리가 쓰면 붙겠네라고 지난해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요? 수능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홍익대가 어떻게 바뀌었냐? 24페이지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4페이지로) 쭉 넘어가 보면 맨 처음에 인문계 위에 인문계 한 칸, 두 칸, 세 칸 쪽에 내려오면 등급합 6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 왼쪽에 보면 3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3개 등급합 6이니까 평균 2등급이 3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옆에 봤더니 거기에 시립대와 더불어서 홍익대, 숙명여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는 2개 등급합 4였는데 올해 3개 등급합 6으로 바뀐 거죠. 오른쪽에 25페이지 자연계 보면 쭉 내려가면 등급합 7이라는 게 중간에 나와요. 왼쪽에 3개라고 또 적혀 있죠. 지난해 2개 등급합 5였는데 올해 3개 등급합 7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수능 최저가 강화된 거예요? 약화된 거예요? 엄청나게 강화된 거죠.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5페이지에 있는 작년에 그 대학교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을 보고 우리 아이 내신 성적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 내신 성적이 더 좋으면 그 대학 지원하려고 하고, 좀 모자르면 지원을 안 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아이들이 작년 합격자 평균이 2등급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이 2.4야.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얘가 다른 대학을 찾아가요. 동국대는 어떻지? 건국대는 어떻지? 국민대는 어떻지? 찾아가는 거죠. 근데 수능 체제가 강화됐다는 걸 인지를 사람들이 안 하고 이렇게 다 이사를 가버리면 수능 체제를 아이들이 못 맞춰서 당연히 합격선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2.4라는 아이 지원풀이 있어야 얘가 합격을 시켜줄 텐데 얘들까지 다 다른 대학으로 도망가 버리면 합격선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전에 2014학년도에 홍익대학교의 기계시스템공학과는 5.7등급이 붙었어요. 2014학년도에 건설환경공학과는 홍익대학교에 7.2등급짜리가 붙었어요. 뭘로요? 학생부 교과전형 100% 전형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능 최저학 기준이 이런 영향을 끼친다. 반대로 16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한양대 에리카라고 되어 있는 그 맨 꼭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동일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작년하고 수능 최저가 동일한 학교는 이게 작년, 재작년이 동일한 거거든요. 밑에 합격선의 중간에 이제 성적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성적 변화 문과, 이과를 보면 합격선이 올라간 학교도 한 반, 내려간 학과도 한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조건이 똑같아지면 합격선이 올라가는 학과도 있고 내려가는 학과도 있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유사한 학과를 원서를 쓸 때는 그 전년도 입시 결과가 너무 낮은 쪽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 게 방법이다.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6페이지에 이제 왼쪽에 인문계 쪽을 한번 보면 중간에 중국학과가 있고 일본학과가 있고 영미 언어문학과 이렇게 세 가지 학과가 쭉 있습니다. 2016학년도의 합격선을 보면 제일 좋았던 학과가 영미 언어문화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일본 학과가 합격선이 가장 낮았죠. 이 결과를 누가 보고 원서를 쓴 거죠? 작년 지원자들이 보고 원서를 쓴 거죠. 일본 학과가 여긴 제일 낫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아이들이 몰려간 결과 작년에 뚜껑을 열어보니 합격선이 일본 학과가 2.28등급으로 가장 좋은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럼 우리가 학생부 교과전형에 동일한 대학교에서 원서를 쓸 때는 이 학과 지난해 합격선이 왜 이렇게 낮아? 우리 아이 내신으로 여기 되겠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높아? 여기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작년에 너무 낮았던 학과는 합격선이 거꾸로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고 작년에 합격선이 너무 높았던 학과는 반대로 합격선이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도 염두를 해 두시고 원서를 쓰셔야 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교과전형 나머지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6페이지로 넘어가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옵니다. 중간에 표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72,000명, 올해 83,000명 해서 11,000명이나 늘어나 있는 상태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대학교를 쭉 한번 그래도 꽤 의미 있는 대학교라고 판단되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플러스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교를 싹 다 더해봤더니 작년에는 28,000명을 뽑았는데 올해 34,000명을 뽑기 때문에 주요 대학교로 가면 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더 크게 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면 27페이지를 보면 거기 맨 위에 표에 중간에 스카이, 최상위 7개교, 주요 15개교 이렇게 나눠놨어요. 실제로 스카이라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작년보다 3개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4,645명이 늘어난 거고 그 밑에 최상위 7개는 이 3개를 플러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대까지 했더니 9,000명이 늘어난 상태라서 그 4개 대학교는 약 4,400명 는 거겠죠. 그럼 위에 3개 대학교는 평균 1,500명 는 거고 그 밑에 대학교는 1,000명 정도 는 거죠. 그 밑에 주요 15개 대학교는 건국대, 홍익대, 동국대, 수명여대까지는 15,000명 정도가 15,000명 정도가 뽑아서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별로 안 늘었어요. 제가 지금 조금 착각했는데 4,645명이 늘어서 2016, 2017을 하면 상위권 대학교가 요만큼 2,500에서 2,700명 있으니까 129명이 는 거고 실제로 2016과 2017이 실제로 400명 는 거고 주요 15개는 894명 이렇게 들어서 실제로 상위권 대학교가 조금씩 더 늘었다라는 걸 첫 번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집 인원이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모집 인원풀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걸 첫 번째 인지하실 수 있어서 실제로 대학이 상위권으로 갈수록 합격할 수 있는 등수가 크게 안쪽으로 들어간다 라는 걸 첫 번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27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인데 왼쪽에 보면 서류만 평가라는 대학교가 있고 오른쪽에 서류 플러스 면접 이렇게 대학이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면접을 본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할 때 학생부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면접을 안 본다라는 얘기는 대학 나름대로 아이의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만 보면 실제로 얘가 학업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면접을 통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차이를 둘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면접을 본다라는 대학교 중에 상당수는 주도권이 학생한테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 면접을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주도권이 대학한테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도 면접이 수능 뒤에 있어요. 수능 전에 면접 보는 학교는 이화여대, 한국외대, 건국대학교, 숙명여대, 광운대학교 몇몇 대학교밖에 없거든요. 그럼 실제로 대부분 다 수능 뒤에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원하지 않는 대학교를 갖다 집어넣었어도 수능 성적이 그 대학 이상만큼 나오면 면접을 안 보러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반대로 면접이 없다라거나 수능 전에 보는 일부 대학교는 집어넣는 순간 주도권, 선택권은 대학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두 번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학이 뽑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뽑는지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쭉 이제 뒤로 넘겨다 보면 처음에 이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3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건국대학교가 있고요. 그 앞 페이지에 33페이지에 보면 경희대학교가 있습니다. 33페이지의 경희대학교는 학과마다 합격자 내신 평균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은 상태고 34페이지에 있는 건국대학교는 평균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최저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낮에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소개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 권원우 과장이라는 한양대 입학처 직원이 설명을 했는데 설명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에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았더니 최저 내신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8.2등급짜리가 학생부 종합으로 붙었어요. 특목고 중에. 그리고 일반고 아이들 중에서 5.4등급짜리가 붙었어요. 라고 거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4등급 일반고가 붙었구나 라는 걸 학생이 듣는 순간 어떤 사고를 가질까?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뻔한 거죠. 우리 아이가 경희고등학교 다니는데 경희여고 다니는데 우린 자사고야. 그죠? 야, 일반고보다 레벨이 더 높은데 우리 5점 몇 등급 쓰면 붙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 중에 이런 고등학교도 일반고입니다. 저쪽 공주에 가면 한일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50명짜리 고등학교인데 의대를 60명을 갑니다. 거기는 작년에 6등급짜리 아이가 의대를 붙었어요. 학생부 종합으로. 뭔가 왜곡되는 거죠. 이 건국대학교가 전 착한 대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최저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보자고요. 국문학과 평균 3등급인데 최저가 5.1이야. 영어영문학과 4.3인데 최저가 7.7등급이야. 이 최저가 누굴까? 라고 궁금증이 있어야죠. 평균이 4.3이라고 하면 최저가 7.7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한 명이 7.7등급이 들어가고 2등급짜리 2명이 들어가면 3명을 평균 내면 몇이 되죠? 4, 4, 8 이렇게 되니까 12를 3으로 나누면 평균 4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이 2등급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최저는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건국대에서 가장 가까운 D외고의 아이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 영문과를 쓸까? 외고니까 영문과가 그래서 최저가 낮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또 최저가 낮은 학과를 봤더니 일어교육과. 여기 왜 이렇게 최저가 나와? 일본과가 있으니까 외고에. 일본어 갖고 들이미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원서를 쓸 때 평균 성적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최저 평균이라는 게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최저의 영향을 받는 거다. 그럼 실제로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지난해 합격자 성적을 발표해줘요. 그 위에 대학교는 홈페이지에 발표 안 해요. 한양대, 서강대 등등의 대학은 발표 안 하는데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이 등등의 대학교는 외고 애들이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지원해요. 근데 세종대쯤으로 내려가면 외고 애들이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지원하더라도 지원풀이 정말 적어요. 평균의 영향력이 별로 안 받는 거죠. 거의. 우리가 이 평균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볼 때 첫 번째 그걸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에 대학교, 경희대학교 실제로 별로 안 높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학과들이 문과도 3등급이고 자연계도 기본적으로 4등급이다라고 하는 이 내신 등급은 어찌 보면 착시 현상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시 31페이지로 다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스카이 대학교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뭐가 나와 있냐면 경쟁률이 높은 학과와 경쟁률이 낮은 학과 인문계, 자연계 쭉 나와 있고 뒷페이지 32페이지에는 별로 보내실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지방에 의미 있는 국립대학교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대학이거나 국립대학교거나 학력 차이가 꽤 크다라고 생각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높은 학과와 낮은 학과가 대학마다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문과 쪽은 사회학과야, 정치외교학과야, 미디어학과야, 사범대학이야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더라. 반대로 무언가 어문 계열이거나 무언가 학생부를 통해서 이 학과의 전공 적합성을 맞춰 나가기가 어려운 학과는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죠. 자연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 건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획일화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가지고 있는 활동이 특정 학과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게끔 고등학교가 운영이 된다는 거죠. 동아리면 동아리 등등이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학생들은 다 심리학과 가겠대. 여학생들은 다 생명과학과 가겠대. 무언가 왜 거기 가냐고 물어봤더니 활동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어서. 니만 그 활동이냐? 쟤도 그 활동이고 걔도 그 활동인데 무언가 자꾸 이런 걸로 맞춰나가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발상 중에 하나다라는 걸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여기 있어요. 어디 또 있냐면 저쪽에 용인에도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2년 전에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저쪽에 용인 쪽에 우크라이나 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얘는 원래 꿈이 뭐였냐면 서울 캠퍼스 외대를 꼭 가고 싶은 아이고 서울 캠퍼스를 다니고 싶었는데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학과를 딱 들어가 나와서 이 친구가 고민 상담을 용인 캠퍼스 입학팀장한테 가서 합니다. 저 서울 가고 싶어요. 서울 가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이 용인에 있는 입학팀장이 이 아이한테 뭐라고 미션을 주냐면 여학생인데 일하는 때 술 먹지 마라. 일하는 때 미팅하지 마라. 학점을 4.0 근처를 맞춰봐. 라는 걸 이 아이한테 미션을 주고 1학년 마칠 때쯤 나한테 다시 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와서 이 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근데 서울 캠퍼스 어디 가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저 영어와 관련된 학과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학팀장이 야 영문과가 전과가 2명이 TO가 생겼다. 거기다가 집어넣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명 모집하는데 이 친구가 갖다 지원을 했어요. 놀랍게도 지원자가 얘 하나야. 그래서 서울로 영문학과로 2학년 때 전과했어요. 실제로 자연계 아이들이 요즘 중앙대학교에 가면 안성 캠퍼스가 있어요. 거기 문과학과는 없어요. 문예창작학과, 사진학과, 예체능계학과이거나 자연계 3개 학과가 있어요. 거기 애들이 의도적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 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 등등에 의도적으로 애들이 들어가. 왜 거기를 가나 봤더니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들어가서 1학년 때 공기 좋은 데서 1학년 학점 관리해가지고 2학년 때 서울로 올라오는 거야. 서울로 어떻게 올라오냐? 요즘은 1학년 마치고 자퇴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카이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냐?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1600명밖에 안 되는 대학교인데 1학년이 150명 정도가 1학년을 마치면 자퇴해요. 어디 갔나 봤더니 다 스카이가 있어. 실제로 이런 아이들 때문에 전과를 시켜주는 거죠. 왜요? 2학년 마치면 편입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다른 대학으로 도망가는 애들이 다 인기학과 애들이요. 인기학과 애들이 더 나은 대학을 가려고 다 반수해버리니까 위에 과가 결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른 대학 아이를 편입으로 뽑는 것보다 대학들은
지네 대학 아이들을 일단 전과시켜 놓고 2학년 때 결혼 나는 데서 편입 뽑는 걸 훨씬 더 선호해요. 그래서 중대 이하의 대학교는 거의 90%가 다 전과가 가능해요. 1학년 마치면. 이 중앙대 이상의 대학교는 대부분 다 이중 전공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졸업장이 2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을 아이들인데 졸업장 하나 갖고 먹고 살 수 있냐? 2개가 있어야 더 유의미할 수 있으니 대학 레벨을 높여서 학과를 낮춰갖고 들어가서 졸업장 2개를 따는 거나 전과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지 않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전공 적합성을 아이들이 생각하고 원서를 쓰다 보니 인기학과만 박 터지게 경쟁률이 높아요. 그럼 학과를 좀 낮춰갖고 원서를 쓰게 되면 무언가 유의미한 걸 찾기가 쉽지 않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무언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자기소개서 1번, 4번을 이 학과를 써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고등학생은 자고 일어나면 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꿈이 어저께 꿈도 이거, 3년 전 꿈도 이건 이렇게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노인대학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꼭 한글을 떼야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를 소위 말해서 네이티브 스피커를 해야지,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인 거고, 학생들은 미래의 꿈이 하나의 획일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3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의 입학처장이 한 얘기예요. 학생은 자고 일어나면 꿈이 변해야 된다. 꿈이 변하지 않는 학생이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꿈이 변하지 않는 아이들의 상당수는 꿈이 없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3학년 1학기 때 꿈이 확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과를 바꿨어. 이런 상관없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적나라하게 그 대학 가고 싶어서 갑자기 과 바꿨는데요? 그러면 얘를 뽑아야 될 명분이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 과를 바꿀 때는 3학년 1학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건 독서활동이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무언가 데코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책이에요. 독서활동이에요. 요즘은 책을 안 읽어도 기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책 제목하고 이런 것만 적어주면 되니까 갖다 때려 넣으면 되죠. 1학년 때 꿈이 심리학자, 2학년 때 꿈이 심리학자에다가 갑자기 동문과 했어. 3학년 때 독일 사람 중에 심리학자 유명한 사람 거 책을 읽으면 돼요. 그냥 갖다 때려 넣고 이 사람 원문 책 읽고 싶어서 여기에서 지원했다고 하면 되지 뭐. 무언가 갖다 때려 넣으니까 되게 쉽다는 거야. 3학년 때 이런 열정을 보여준다라고, 열정에 이런 꿈을 얘기해준다 하면 대학은 다 납득을 한다는 거예요. 하위권 학과 식품영양학과 지원한 아이가 1학년 때부터 뭘 준비해서 식품영양학과 써요? 엄마가 골고루 반찬을 해준 집안에서 키워 자랐기 때문에 칼로리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이렇게 써요? 뭐 쓸말이 없는 거죠. 주거환경학과를 뭐라고 써요? 전 집에서 청소 담당이었는데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무언가 쓸말이 없는 학과는 경쟁률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무언가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활동을 뭔가 만들어서 갖다 가만히 집어넣으면 돼요. 3학년 때. 그리고 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무언가 의지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42페이지 논술 얘기를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술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질문하면, 논술은 수시 모집 가운데서 유일하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저 어디 가면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립대 학생부 종합서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시립대학교 말고 한양대는 안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 학교 개교일에 네 내신 등급 갖고 한양대는 붙은 사례가 없어. 만약에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선생님 말을 100% 믿어야 되는 건 아니죠. 교과 지식을 가리키는 거 빼고는. 그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한양대에 찾아갔어요. 집도 가까우니까 가갖고 학생부를 딱 떼갖고 딱 들고 갔더니 한양대 입학사정관이 딱 보더니 침묵이 한참 흘러.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수능 성적 잘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인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도 없는데 왜 이걸 쓸데없이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수능은 잘 나와요 라는 얘기는 수능으로 우리 대학 오세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논술 준비는 하셨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쓰지 말란 얘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지 말라고 대학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12만 원 벌어야죠. 대학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얘는 쓰고 얘는 쓰지 말라고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면 대학은 모두 다 빵 뜨나요. 델론만 쓰라고 하면 그 중에 이탈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된다 안 된다 얘기를 못해요. 근데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를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원서점 쓰면 10중 8구 떨어져요. 그럼 한양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논술인 거죠. 수능인 거죠. 시립대에 만족할 거면 경희대에 만족할 거면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수시를 6장을 가지고 있는데 수시를 6장을 갖고 있는데 학교에서 시립대는 된대. 한양대는 안 된대.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6장을 어디다가 쓸 데가 없어요. 한 2-3장, 3-4장 쓰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 2장 갖고 뭐 하지? 아, 아빠가 술 드시고 오셔갖고 야 임마 연대는 갈 줄 알았어 너 고일 때. 이렇게 술을 드시고 투정을 하시면 쓰면 돼요. 그냥 연대를. 여기다 학생부 종합전형 갖고 때려 넣는 건 그냥 12만 원 날리는 거죠. 논술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모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논술 시험을 잘 보면 붙는 거고 못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수시 6장 카드가 여분이 있냐 없냐를 기본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유정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이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자연계 학생이었어요. 얘는 고2 때까지 꿈이 의사였고 고등학교 2학년을 마쳤을 때 나는 의대를 못 간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씨 진로를 뭘로 정하지? 라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빠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빠, 나 뮤지컬 감독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딱 던졌더니 이 딸바보인 아빠가, 제가 아빠랑 친한데 이 딸바보인 아빠가 나는 우리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도 또 물어봤어요. 뮤지컬 감독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엄마는 또 한술 더 떠서 야, 그 창작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건 미래사회에서 참 각광받을 만한 직업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용기를 내서 뮤지컬 감독을 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막 뒤지다 보니까 굳이 자연계를 가야 될 이유를 못 느낀다라고 꿈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까지 딱 보고 결정을 합니다. 나 수학과형 안 해. 나 과학탐구 안 해. 나 사회탐구로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토플이 만점이에요. 그리고 내신이 실제로 2학년 때까지 관리를 잘 해놔서 저쪽에 반포에 있는 모 고등학교인데 내신이 2.6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가면 영어특기자 전형 하스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붙겠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친구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에이 부담 없이 바꾸자 라고 기본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어디 쓰지? 라고 고민하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연대 하스에 만약에 붙는다라고 하면 여기를 버리고 갈 만한 대학교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서울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서울대 쓰면 붙어요? 아니, 1단계 떨어져. 안 쓴대요. 그럼 그 다음 뭐 있어요? 그래서 연대 경영이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그럼 연대 경영을 학생부 종합으로 쓰면 붙어요? 아니. 그럼 뭘로 써요? 논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럼 수리 논술 봐요? 이러는 거예요. 자연계 아이다 보니까. 아니, 인문 논술 보는데 뭔데요? 3학년 8월 15일쯤에 문과 논술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놀랍게도 연대 경영학과를 논술로 붙었어요. 너 얼마나 준비했니? 물어봤더니 학원 4번 갔대요. 그리고 실제로 4번 학습하고 시험을 봤는데 붙었어요. 야,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붙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왜 붙었는지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난대요. 이 경쟁자들이 도대체 논술을 얼마나 못 쓰면 이게 붙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은 환경적으로 논술 준비하는 문과 아이들이 없어요. 실제로 외고나 자사고나 이런 고등학교를 가면 1학년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교과로 인해 대학 못 가. 논술로 대학 가면 70대 1이야. 수능으로 대학 가려면 재수생한테 치여. 방법은 학생부 종합이야 라고 1학년 때부터 종합으로 푸시하는 게 특목고예요. 논술을 일반계 고등학교 하냐? 안 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서 자연계 아이들은 또 반대로 수리 논술이니까 수학이니까 그래도 하는 상위과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과는 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세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자연계 논술 인원을 97명 늘렸어요. 반대로 문과 논술은 97명 줄였어요. 연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한 게 아니라 최근에 문과애를 뽑아보니 이건 논술로 뽑은 게 아니라고 본인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거 하나 뭐냐면 작년까지 연대 논술이 수능 전에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수능 뒤에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라고 질문하면 연대 경쟁률이 올라가겠네. 이거는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0월 달에 논술 볼 때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논술 준비를 합니다. 왜요? 연대 논술 시험이 10월 달에 있으니까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연대 논술 준비를 하는 거죠. 시간을 쪼개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 논술 시험을 준비한 걸 가지고 11월 달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등등의 대학교를 시험을 같이 병행으로 시험 봐요. 왜요? 9월 달까지 준비해 놓은 연대 문제나 11월 달에 보는 서강대, 성대, 한양대 문제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연대 논술을 한 것 갖고 저축해서 11월 달에 논술을 활용했던 거죠. 근데 올해는 수능 전에 논술 보는 학교가 건국대가 제일 높은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학원의 논술 강사들 춘공기가 왔어요. 여름방학 보릿고개에 넘어가야 돼요. 애들이 안 와요. 연대가 빠지는 순간. 논술 강사들은 돈 못 번다. 애들은 여름방학 때 논술 안 한다. 그러면 수능 보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논술 보는 학교가 12개인가 되는데 얘들은 준비 안 하고 봐요. 애들 대부분. 그래서 문과 아이들 중에서 논술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다. 이건 그 다음 문제인 거고 논술의 기출문제를 한 번쯤은 다운받아서 써보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문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독을 한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가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정돈을 해보고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선행학습 역량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논술 지난해 문제의 출제 의도가 있어요.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비교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준비하시는 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도대체 내 사고는 논술과 전혀 일맥상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버리시면 돼요. 문제 가시죠? 그래서 이걸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자연계 친구들은 무조건 논술 문제를 본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방학 때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왜 봐야 되냐면 어차피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 문제와 이 논술 문제는 굉장히 일치도가 높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대학교 보지 말고 예를 들면 광운대학교 수리 논술 문제 보고 이 논술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수리 논술 문제 한번 보고 광운대랑 경희대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 보고 이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는구나. 근데 문제의 패턴은 한양대학교는 29번, 30번 문제 유형인 거고 광운대학교는 기본적으로 20번쯤 난이도가 되고 경희대학교는 21번쯤 난이도가 되는구나. 그럼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풀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머릿속으로 확인하게 되면 수능 학습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논술을 병행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수시 모집에 무언가 의미 있는 대학교를 원서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논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수능 수학은 30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만 이 논술은 2문제밖에 출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미적분만 나오는 학교도 있고 미적분 하나 확률과 통계 이렇게 나오는 대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산수학이 약해 그럼 논술 문제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대학은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계는 특히 논술 문제를 대학마다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원장님께 9시 10분까지 끝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 80% 이상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나라고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면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너무나 다그쳤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기본적으로 들어요. 최근에 저쪽에 서울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첫 번째 신입생 수업을 들어가면 70%의 어패류의 눈을 가진 아이들을 수업을 한다.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걸 서울대 국문과 교수도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라고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면 9시 반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9시 10분인 줄 알았어요. 그 시기가 잘못됐군요. 실제로 아이들이 너무나 계급의식에 휩싸여 있다 보니 현재를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현재를 만족 못하면 자꾸 이걸 못하면 안 돼, 이걸 못하면 안 돼, 자꾸 패배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죠. 진짜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학 이후의 생활입니다. 제 친구 놈의 조카 하나가 저쪽에 동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이 평균 5등급, 모의고사 평균 5등급 받았던 아이를 제가 이 아이를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10분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 뭘 시켰냐면 일을 시켰어요. 왜냐면 5등급짜리 아무 생각 없는 아이를 공부를 시켜봐야 엄마 아빠만 스트레스 받고 경제적으로만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이 아빠한테 얘는 무조건 일을 시키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4월 달부터 계속 일을 시켜서 지 등록금을 벌어라. 그래서 1200만 원을 지가 벌었어요. 그래도 대학은 갑니다.
학생이 적기 때문에 9등급을 맞아도 대학 가요. 7등급을 맞아도 대학 가고 5등급을 맞아도 대학 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4등급을 만나 7등급을 만나 가는 대학교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거죠. 그럼 어정쩡 공부해서 4등급대를 맞으면 천안권 대학 가요. 확 놀아서 7등급 맞으면 대전권 대학 가요. 그게 그건 거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놀게 한 다음에 대학을 어찌됐건 입학시켜줬어요. 입학하고 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에 30분씩만 공부하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던 걸 대학 가서 시켰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번 돈이 아깝잖아. 등록금을 내지 말자 다음부터. 30분만 공부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왜냐면 네가 들어간 대학교의 네 친구들은 10분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한테 30분만 공부하라고 했더니 진짜 1학년 2학기 때 30% 장학금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걸 받자마자 1학년 2학기 때 또 뭐라 그랬냐면 한두 시간만 공부하자. 플러스 영어 공부 좀 해라. 나중에 편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 대전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갔다가 지금은 어디를 다니냐면 건국대를 다녀요. 이 아이가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이 6767 나왔어요. 5등급짜리가 공부를 하나도 안 시켰더니 6, 7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7등급이야 잘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실제로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지가 돈 벌어서 돈 벌기 힘든다는 걸 알고 나니까 등록금이 아까운 거죠. 공부를 해서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지가 알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목표를 편입이라고 줬더니 실제로 건대를 편입을 해요. 얘가 지금은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학생들한테 너무 안 하는 아이를 극단적으로 공부하라고 자꾸 푸시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농담으로 군대 보내라고 한 게 아니라 군대 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1만 명 준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라면서 제가 지금 20분이나 초과했기 때문에 원장님 참 난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